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오늘은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라는 책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지영 작가님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이지영 작가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책은 엄마로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싶다. 내가 몇 세까지 살 건데 그 노후를 나의 월급만으로 충당을 할 수 있을까? 연금만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나는 노후에 이런 삶을 살고 싶어라고 한번 설계를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월 얼마를 써야 되고 생활비가 어떻게 나가고 공과금이 어떻게 나가고 병원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노후의 집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까? 나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소비를 하고 살까? 그게 1년 12달이었을 때 내가 경제적 소득이 없는 60세부터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남자들은 83세까지 살고요. 그다음에 여자들은 87세까지 산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30년이라는 시간, 약 30년이라는 시간들을 더 이제 독립을 해서 살아가야 될 건데 이게 자식들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살아갈 길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지금 30대시라면은 너무나 좋은 시기인 것 같고요. 40대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정말 부동산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사이트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여기에 관심인데 이 지역에 호가가 될 만한지, 안 될 만한지, 그리고 실매매가는 언제여야 되는지, 매도 시기는 언제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샅샅이 이제 이정 작가님이 집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들을 소개를 하고 이 방법들, 노하우를 공개하는 거는 이정 작가님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어떤 길을 걸어갔겠구나라는 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부동산 첫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엄마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로드맵을 3단계로 잡았어요. 첫 번째는 실거주집을 마련하고, 두 번째 단계는 소형 아파트에 투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꼬마 상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법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이 부동산 공부에 앞서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30대라면은 30, 40, 50까지 30년이고요. 경제적 수익이 없이 보내야 되는 은퇴 후의 삶이 60, 70, 80이라고 봤을 때 30대부터 시작해서 3대 3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지금 40대다 그러면은 2대 3의 법칙으로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가실 건지에 대한 재무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재무 계획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추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사이트부터 안 나온 게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구매할 때 어떤 조건으로 구매해야 돼? 그리고 팔 때는 어떻게 팔아야 돼?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임대 수익은 어떤 식으로 내야 돼? 거기에 대한 것들이 부동산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상세한 것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런 시각으로 부동산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엄마여서 유리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목차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챕터에는 엄마가 되면서 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작은 집에서 시작하고 따뜻한 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집이 좁고, 그래서 난 나의 집을 갖고 싶다 해서 시작하셨다 그러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챕터는 투자하려는데 너무 두려움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마음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내가 갈 만한 곳을 찾아보고 거기에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아파트를 어떻게 매매하고 나 팔 때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가격 너무 높은 가격에 사는 건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에서는 그 두려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단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고 나면 정말 정말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는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경제적 자립을 하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소형 아파트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꼬마 상가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집 마련은 대부분들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세금 때문에 뭐 중과세 내야 되고 양도세 내야 되고 뭐 취득세나 뭐 이런 것들 재산세가 너무 많아서 집 한 채 이상은 절대 구입하지 않을 거야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 집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작은 돈으로 뭔가를, 우리 엄마들은 그렇거든요. 돈이 많지도 않아요. 우리가 언제 종잣돈 1억을 모아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돈을 모으는 시기에 이미 집값들과 모든 제반들은 다 상승을 해 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정 작가님이 소개해 준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약 300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돈으로 우리 가정주부가 집에서 푼돈 조금 모아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되면은 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야 되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를 어떻게 투자하는지 거기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인데요. 페이지는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소형 아파트를 투자하는 방법. 네.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통해서 경험과 안정성을 쌓으면 그 다음으로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기를 권한다. 이로써 임대소득을 벌어들이면서 나만의 소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실의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라는 거? 왜 투자하라고 하지? 왜냐면요,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요. 연령이 많은 노인 가구들이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반드시 메리트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혼밥족도 생기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노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부모들도요, 자식들이 있을 때는 큰 집에 살아요. 그런데 그게 관리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렇게 큰 집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집을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전월세로 주시고 작은 평수로 옮겨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은 수요는 반드시 줄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실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하는 엄마들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매수 후에 세를 놓는 과정에서 여자들만의 지닌 감각 있잖아. 난 집이 이랬으면 좋겠고 적어도 주방 정도 싱크대는 깨끗해야 돼. 화장실에 이끼 껴있는 거 도저히 못 보겠어. 그 정도는 여자들의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 감각으로 예쁘게 리모델링 했을 때 그 가치를 더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투자의 원칙이래요. 투자의 원칙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만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연 내 가족에게 꾸준한 아바타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물건인가? 꾸준하게 이자 내고 남는 돈으로 수익을 벌 수 있는 단돈 1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으니까 연간 어떻게 아바타처럼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물건인지를 확인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상치 못한 큰 리스크로 인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가족의 미래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물건인가? 만약에 집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대출을 끼고 그 집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되는데 집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이자 비용만 계속 납부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집을 구매하고 나서는 이자 비용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집을 구매하면서 부가적으로 중개 수수료도 나가죠, 재산세도 나가죠, 취등록세도 나가죠, 그 다음에 관리비도 나가죠. 여러 가지들 집에 딸려서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대출 이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도 꼭 고민을 해서 이게 내가 대출을 이 정도 받았을 때 나한테 부담이 될까 안 될까를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원칙을 꼭 세우셔야 되세요. 내가 얼마 선에서 투자를 해서 이 돈을 벌지 않아도 이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1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1억을 대출 받으면은 보통 30만 원 좀 내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자가. 그게 뭐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아예 나 3, 40만 원 정도는 내도 이자 비용을 내도 부담이 되지 않아 라고 하시면 괜찮으세요. 그런데 금리가 많이 뛰어서 이자가 막 2배, 3배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이 60, 70이 됐다. 그럴 때도 감당이 되시는지를 한번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하실 금액을 정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으로서 안정성이 높은 투자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안정성이 높은 투자. 저라도 그러겠어요. 저는 아이를 키워야 되고 이것만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이유, 펀드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번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본다고 해서 이 회사가 경영을 잘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오너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향후 미래의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변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이미 한번 구매를 하고 나면, 구매하기 전에 뭐 이것저것 알아보겠죠. 그렇지만 구매하고 나서는 시장 경기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규칙적으로 확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주식보다는 관심이 덜 가서 시간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또 투자자로서 부족한 면이 많기에 투자 과정에서도 많은 분의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면서 천천히 나아갔다고 합니다. 현금 흐름이 발생하여 자연스럽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적은 돈으로도 감사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1단계, 내 집 마련이 내 가족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2단계의 소형 아파트의 투자는 같은 조건으로 다른 가족한테 임대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핵심 원리는 거의 비슷하대요. 내가 산다면, 내가 여기에 산다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을 구매를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이 동네 여기 산다면 마트도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차 때문에 위험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주변에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쇼핑을 나가기 가까운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인프라를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리 고려해서 주택을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내 집 마련이 경제적 자립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라면 소형 아파트 투자는 아바타 소득의 기본으로 다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수요가 있는 지역인가요? 나라면 이걸 사겠어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서울권에는 사기가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워낙 지금 가격들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방 지역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방 지역 어떻게 찾지? 라는 생각을 드시면 먼저 산업단지를 먼저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LG에서 산업단지를 형성해. 그러면 산업단지 안에 들어와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을 거고 그 근로자의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아파트는 수요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인근 아파트인지, 대기업이 이전할 지역인지, 그 다음에 대학교가 있는지, 대학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수요가 있는 지역이란 지방의 중심 도시여야 되고요. 두 번째,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는지, 세 번째, 대기업이 이전 지역인지, 네 번째, 대학교 인근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학교 인근 지역은요, 소형 아파트가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자취를 했었는데, 기숙사에 있다 기숙사가 떨어져가지고 자취를 했었는데, 작은 원룸이나 아니면은 작은 아파트 위주로 구매를 하게 돼요. 거기서 안정적으로 전세를 구해서 있던가 아니면 월세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평수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희는 하우스 쉐어를 했었어요. 방을 하나씩 하고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대학교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중심가라든지 대기업이 이전할 지역은 반드시 수요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네.
2단계에서 내가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가 아닌 투자 목적의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잖아요. 투자 목적이에요. 그러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팁이 알려집니다. 좀 더 큰 그림? 어떤 그림이지? 라고 생각하시죠? 네, 알겠어. 지방 중심 도시도 알겠고, 산업단지도 알겠고, 대기업이 이전하는 것도 알고 있고, 대학생이 사는 지역인지도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데? 내가 산다면은 저층이나 고층은 여러분들 가격이 낮은 거 아시죠? 근데 가격이 낮은데 다른 층보다 저층이나 고층은 가격이 낮은 데 비해서 내가 만약에 저층에 되게 예쁘게 꾸며진 아파트가 있어요. 저 고층인데 되게 예쁘게, 아, 나 여기 혼자 살아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아, 우리 신혼부부가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부부들이, 리모델링이 되지 않고 지저분 화장실이 딸린 중층의 아파트를 선호를 할까요? 아니면 저층이나 고층의 아파트를 선호를 할까요? 네, 정답은 그거예요. 저층이나 고층, 탑층에요.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전세 놓기는 더 좋다라는 거예요. 월세를 놓거나 전세를 놓거나. 근데 수리되지 않는 집을 택할까요? 아니면 수리가 된 집을 택할까요? 네, 당연히 수리가 된 집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고 리모델링 후에 높은 가격으로 전세나 월세를 놓으라는 얘기죠. 네,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전세를 끼고 하는 방법, 둘째는 월세를 끼고 하는 방법.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근데 전세는 초기에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가격 갭이 많이 차이가 안 난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많다면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자 비용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나는 월 매달 얼마씩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보증금을 좀 낮게 잡더라도 월세로 주는 방법으로 매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월세로 구입하는 경우는 담보대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달 조금 더 많이 나갈 거고, 그 대신에 매달 꾸준히 소득이 들어올 거고요.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매 차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에 월 수입은 들어오지 않지만 내가 정말 갭 투자로 얼마 작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3, 4년, 5년 후에는 이 집값이 몇 배로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이죠. 그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176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마 맘에 쏙 드는 집이 투자하기 좋은 집이다. 엄마 맘에 쏙 드는 집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다. 네, 엄마가 되고 나면 이전에 아무리 나약했더라도 나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 사랑과 강인함이 우러난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엄마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더불어 엄마가 되면 살기 좋은 집 보는 안목을 키워줄 수밖에 없다. 왜냐, 마트를 가야 되는데 아이를 업고 가야 되거든요. 마을버스 타고 2번, 3번 갈아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너무 위험할 것 같은 데는 좀 피하고 싶잖아요. 아, 학교는 단지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유모차를 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싶은 엄마 또한 적을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엄마가 되고 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파트를 사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학교가 있는지,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마트는 가기 편한지, 도서관은 있는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학원 조건들은 잘 되어 있는지, 내가 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는 괜찮은지, 여기가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놀만한 위험한 지역은 아닌지. 네, 요즘 아파트들은 단지 내에 차량이 못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다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상에서 차가 다니게 되면 아이들한테 분명히 너무 힘들거든요.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는 이제 아파트 동수가 몇 개 없었던데요. 근데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빌라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자체가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이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뛰쳐나갈까 봐. 그 조바심 났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나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편하게 손 놓고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죠. 네, 입지. 서울의 땅값이 가장 높은 이유도 서울 중심 지역에 일자리가 가장 많기 때문이죠.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자는 당시 LG전자 구미공단에 있어 일자리가 풍부한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광주 광역시 산업단지 인근 아파트, 그리고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에 접근이 용이한 고양시나 양주 쪽. 지금도 고양시나 양주 쪽은 핫하죠. 네, 그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 서울의 집값이 너무 높아서 이 메인 지역에는 투자를 할 수 없었는데 사람들이 관심 없는 지방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눈을 돌렸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옥석을 발견해서 그쪽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신 게 핵심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없고 막 이렇다면 굳이 서울 아니어도 되잖아요. 지방의 산업단지, 대학교, 지방의 중심 지역인지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투자할 만한 데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산업단지 확인하는 것도 사이트를 조금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지역 중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다면 싸게 매수가 가능하고 결국 이러한 투자가 수익을 안겨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일자리와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알아보되 무엇보다 가족이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춘 근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대형마트가 있는지, 대단지의 아파트인지를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네, 저라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가 있는지, 대형마트가 있는지, 대단지 아파트인지를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야 수요가 높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해되시나요? 네,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실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전세값이 높아. 그래도 여기가 애들 학교 다니기가 너무 좋고 학군도 괜찮고 그다음 편의시설도 너무 괜찮아. 그렇다면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새 아파트에 들어가실 건가요? 아니면은 전세 비율이 조금 높더라도 살기 편한 곳에 가실까요? 그렇죠. 전세가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살기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 값을 지불하고라도 여기 들어가서 살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전세가가 곧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가는 곧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척도이다. 전세가가 높다면요, 그 아파트의 가치가 분명히 높은 거예요. 다들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보실 때는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저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다산 지역에 막 입주 물량이 막 몰렸어요. 몰렸는데 새 아파트이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입주를 시작하고 나니까 아직은 화벌판이고 상가도 없고 지하철 타려면은 도동역까지 나와야 되고 이것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산 신도시의 새 집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전세를 들어가실 건가요? 아니면은 지하철역이 가까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 중에서 깨끗한 아파트를 구해서 들어가실 건가요? 그걸 보시면 답이 나오시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전세가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다산 신도시가 그러고 나서 신축이 되고 나서 인프라가 형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고 2년간은 무조건 전세 가격이 낮게 됩니다. 2년 후가 되면 전세 가격은 반드시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되고 살기 편해지거든요. 그 시기가 딱 2년 정도가 걸리니까요. 2년 동안은 낮은 전세에 다산에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는 결국 수요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투자를 할 때 초기 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아파트가 10억이야. 그런데 전세가 뭐 8억이래. 그럼 나는 2억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세가율이 예전에 갭 투자가 그거잖아요.
집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거에 투자를 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대단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세가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단지일 때만. 네, 너무 아파트 한 동, 두 동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소액으로 여러 건의 투자 리스크를 또 분산했다라고 해요.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엄마라는 위치는 투자에 있어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된다는 점이래요. 엄마라면 더더욱 이 점을 인지하고 꼭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지영 작가님이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 투자하시는 분이 구미 지역에 투자를 했는데 그분 투자하신 분은 구미 지역에서 산업단지에 가장 가까운 지역을 투자를 하셨고요. 이지영 작가님께서는 산업단지도 좋은데 거기에 학군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생활할 공간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사택으로 주로 이용되는 그 아파트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으로 가정으로 선호해서 아파트를 골랐다고 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이후 네, 사택으로 자주 쓰이던 그 아파트는 여전히 임대가 잘 되긴 했지만 매매 가격이 별로 안 올랐대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는 비록 산업단지 코앞은 아니었지만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